홍석준, 유경준 의원이 공관위에 이의 신청을 하는 등 국민의힘 공천에서 배제된 현역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현역 교체율이 35%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내 친문 좌장격인 홍영표 의원이 민주가 사라진 가짜 민주당을 떠난다며 탈당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서울 양천구를 찾아 원팀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총선에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과 창당준비위원회가 오늘까지 69개로 집계됐습니다. 등록 정당이 많아 비례대표 투표용지 길이가 80cm를 넘을 것으로 보여 투표에 혼선이 우려됩니다. 정치 현장 바깥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회전. 막판 현역 물갈이에 반발해 탈당과 이의 신청에 줄을 잇고 있는 여당, 그리고 홍영표 의원의 탈당이 미칠 파장과 이후 행보를 주시하고 있는 야당의 공천 잡음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제22대 총선이 3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의 공천 작업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조용한 공천을 내세워온 국민의힘에서도 컷오프된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현역 교체율이 35%까지 채워질 것이라며 의지를 굽히지 않았는데요. 강민지 기자가 여당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 유영하 변호사가 단수 공천된 대구 달서갑 현역인 홍석준 의원은 당의 시스템 공천이 깨졌다며 공개 반발했습니다. 일각에선 당이 이른바 탄핵의 강을 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공정한 시스템 공천 대원칙이 저는 깨졌다고 생각합니다. 22대 총선에 악재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을 전략 공천하며 컷오프된 강남병 현역 유경준 의원도 정량 지표에 근거하지 않은 공관위의 의사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의 제기에 나섰습니다. 유 의원의 경우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추천으로 강남병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시스템 공천이 아니라 누군가 특정인을 병선 배제를 하기 위한 불공정한 시스템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상당히 우리 당의 공천 시스템 작동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국민공천 지역에 포함되며 사실상 컷오프된 울산 남구갑 이채익 의원은 어제 SNS에 당이 자신을 버렸다고 반발하며 현역으로 처음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관위는 시스템 공천에 따른 결과라고 자평했습니다. 유 변호사 공천과 관련해선 정무적 판단을 해 결과를 오히려 늦췄다는 입장이고 유경준 의원에 대해서도 단수 추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정영환 위원장은 현역 교체율이 최종 35%에 달할 것이라고 말하며 추가 컷오프에도 속도를 낼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역 의원 5명 정도가 추가 탈락할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윤재 원내대표는 통합에 힘을 실었습니다. 모두가 친윤이고 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또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과정에서 많은 노력들을 다 같이 한 분들입니다. 그렇게 굳이 나눌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오는 8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국민추천 결과에 따라 오늘 이의 제기한 의원들로부터 추가 반발이 터져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는 후보 접수 기간을 늘려 오는 9일까지 받기로 했는데 영입인재 진종호 선수, 진양의 전 아나운서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의원이 진짜 민주정당의 가치를 경쟁하겠다며 당을 떠났습니다. 청년 전략지역구인 서울 서대문갑 후보는 5명으로 추려졌습니다. 민주당 소식을 김동희 기자가 전합니다. 친문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가 사라진 가짜 민주당을 떠나 현재 지역구인 인천 부평을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권 검찰 공화국이라는 거악에 맞서기 위해 온갖 부당한 일들 속에서도 버텨왔지만 부당한 공천,
막다른 길 앞에서 더 이상 제가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하위 10% 통보를 받은 후 경선에서 컷오프된 홍 의원. 불이익을 받고서라도 경선에 참여할 수 있었다면 최종 후보가 되지 못했어도 결과에 승복하고 당에 남았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앞서 당을 떠난 서른 의원이 추진 중인 민주연대에 합류할 계획인데 내일 서른 의원과 새로운 미래 김종민, 박영순 의원과 만납니다. 청년 전략공천 지역구인 서울 서대문 갑에선 권지웅, 김규현, 김동아, 성치훈, 전수미 등 5명의 후보가 내일 오후 공개 오디션에서 만납니다. 민주당은 후보 선출 방식을 중앙위원 모바일 투표에서 전국 권리당원 70%와 서대문갑 권리당원 30%로 갑자기 바꿨습니다. 일각에선 권리당원의 이재명 대표 지지층이 많은 상황에서 친명계 후보에 유리하게 룰이 바뀐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은 권리당원과 일반 당원의 투표 비율과 지지 성향이 거의 비슷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기 하나물에 전략공천 받은 김구 증손자 김용만 후보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400만 원 벌금형을 받은 것이 알려져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 후보는 술을 마신 다음 날 숙취가 있는데 운전했다 접촉사고를 냈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지만 총선 출마에 대해선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한편 정준호 광주 북구갑 후보의 불법 경선운동 의혹과 관련해 상대 후보였던 조우섭 의원은 정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해달라고 지도부에 촉구했습니다. 검찰이 오늘 정 후보의 사무소와 자택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조 의원은 정 후보가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청년 가산점을 받아 1%대 차이로 경선에서 이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종로와 영등포에 이어 양천에서 지원 유세를 펼치며 원팀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집의 구성원들입니다. 우리가 잠시 경쟁을 하더라도 결국은 또 하나로 뭉쳐서 승리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민주당은 오늘 밤 20곳의 총선 후보자 경선 결과를 발표하는데 하위평가 페널티를 받은 윤영찬, 박용진, 김한정 의원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개혁신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 인사들을 공천한 국민의힘과 조국 대표와 연대 의지를 보인 민주당을 모두 비판했습니다.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는 오는 10일 광주에서 필승 결의 대회를 열고 출마할 지역구를 발표합니다. 한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혁신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 인사들을 공천한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과 연대 움직임을 보인 민주당을 함께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도태우 유영하 변호사를 대구 지역구에 공천한 것을 두고 탄핵의 강속으로 다시 잠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회동에는 민주당이 조국의 강으로 풍덩 빠져버렸다며 여야 정치권을 직격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우리 국민들은 우리 정치에 대해서 절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로 나오는 반응이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 비판도, 이재명 대표 비판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무관심이었습니다. 개혁신당은 향후 논쟁이 필요한 개혁 주제로 낙태권도 꺼내들며 논쟁적 이슈도 자유롭게 다루는 정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에서 프랑스가 최초로 헌법에 낙태 자유를 명시한 점을 거론하며 개혁신당은 낙태 문제부터 존엄사, 성인지 교육, 국민의 사상적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 등 진짜 논쟁에 직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는 오는 10일 광주에서 열리는 당 총선 출정식에서 자신이 출마할 지역구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 호남 경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 출마 지역구를 발표하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 경선에 자신의 지역 선택이 영향을 주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을 뿐 마냥 늦출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새로운 미래 측은 현재 공천 신청을 받아 지역구 출마자를 검토 중이라며 가능한 많은 분이 출마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10차 영입 인재로 민주당 탈당 인사인 고관철 전 민주당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찬훈 대전 YMCA 이사장, 안필용 전 대전시 비서실장을 영입해 대전 공략에 나섭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다가오는 4.10 총선에서 국민이 뽑게 되는 비례대표는 46명입니다.
지난 선거처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출하게 되는데 선출 방식도 투표 용지도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이소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 손으로 뽑는 비례대표 의석은 46석. 지난 선거보다 한 석 줄었습니다. 선출 방식으로는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 주도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의 득표율에 연동해 의석을 배정하지만 지역구 당선 비율이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경우 모자란 의석의 50%를 채워주는 제도입니다. 지역구에서 20석을 가져간 정당이 비례투표에서 정당 득표율 10%를 얻었을 경우 300석 중 30석에 해당하는데 이 중 지역구 의석 20석을 뺀 10석 중 절반인 5석을 비례의석으로 채워주는 겁니다. 지역구 당선이 적더라도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좀 더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에 유리합니다. 다만 지역구 5석 이상, 정당 득표율 3% 이상이라는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비례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역구 당선자가 많으면 비례의석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대 양당은 지난 총선부터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의석을 챙겨왔습니다.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국민의 미래를, 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을 출범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을 어떻게 써야 합니까? 국민의 미래는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개혁적인 진보적 소수 정당들과 함께 불가피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연합을 창당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연동형 비례제가 확정되면서 조국 대표의 조국혁신당과 송영길 전 대표의 소나무당이 출범했고 금융개혁당, 정치검찰 해체당 등 비례의석만을 노린 이색정당도 줄줄이 나오고 있는 상황.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정당과 창당준비위원회까지 포함하면 정당 개수만 오늘까지 68개에 달합니다. 이 정당이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모두 올라오면 투표용지 길이는 80cm를 넘을 전망입니다. 중앙선관위는 후보 등록이 많아지면서 투표용지의 칸이 좁아지기 때문에 다른 후보자 기표란에 걸치지 않게 정확히 투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국회방송 이소희입니다. 이슈픽 서한ang 개건기자와 함께 국민의힘과 민주당 4월 10일 총선을 35일 앞두고 계속되고 있는 공천 흐름, 또 그 사이 달라진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ang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민주당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천 막바지에도 거꾸로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또 달라진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 방문해서 저녁에 그 지역민들을 만난 데 이어서 오늘은 그 양천구 서울 목동을 찾았습니다. 지역구도 잡고 동시에 또 그 수도권 유세에도 힘을 많이 보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이 민주당 대표 최근의 행보는 이 광폭 행보다라는 말이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 이 깜짝 계양을 방문해서 유권자들을 만난 데 이어서 연이어 서울 주요 격전지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종로와 영등포에 이어서 오늘은 이 서울 양천갑을 찾았습니다. 이 현역인 황희 의원이 다시 이 지역구에 도전하는 그런 곳이죠. 서울 양천갑 목동 단지로 대표되는 이 목동과 신정동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최근 지방선거 등에서는 보수 표심이 더 표출됐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난 월요일은 종로, 또 화요일은 영등포 갑을 방문한 데 이어서 오늘은 양천을 찾았는데 이는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저격수로 유명세를 탄 구자룡 국민의힘 비대의원이 이 양천갑의 후보로 나온 만큼 지원을 나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이 황희 의원 비명계로 대표되는 인사거든요. 오늘 민주당의 원팀을 강조한 건 역시 이 하나의 민주당을 강조하려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다라는 건데요. 이 최근에 이재명 대표 기자의 질의응답에도 적극적으로 답하거나 또 최근에 이 유권자를 만난 자리에서 계양에 좀 소홀할 수 있지 않냐라는 질문에 나는 계양에 온 게 아니라 계양에 살고 있다. 이 당대표와 지역구를 모두 출마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라면서 적극적으로 답을 했거든요. 이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이재명 대표 특유의 이 파이팅 넘치는 리더십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 네, 이렇게 힘을 보태는 행보 보이고 있는 와중에 오늘도 그
민주당은 현역 의원 탈당이 있었습니다. 홍영표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는데 친문계 좌장격이지 않겠습니까? 또 경남 양산에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탈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양산에 가서 또 탈당을 하거나 신당을 꾸리는 게 좀 하나의 루틴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현역 의원의 탈당은 이번이 6번째입니다. 사실 이 홍영표 의원은 지난주부터 탈당 가능성이 시나리오가 좀 거론이 됐었죠. 네. 현역 평가에서 하위 10%에 속했다고 통보를 받았고요. 자신의 지역구가 전략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아예 컷오프가 되자 이 조만간 거취를 밝힐 것이다 라면서 탈당을 시사했던 바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존재감을 조금 주목해보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을 만나고 난 뒤에 의원들이 탈당을 하는 하나의 루틴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영주 전 국회 부의장도 탈당계를 제출하기 이틀 전인 지난달 28일 평산마을에 내려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 전해지고요. 홍영표 의원도 지난 4일 문 전 대통령을 만난 뒤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 홍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에 대해서 중요한 결정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기 위함이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밖에도 조국혁신당을 만든 조국 대표 역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서 창당 의사를 밝혔고 지지와 응원을 받아낸 바가 있죠. 네. 문재인 정부 당시 핵심 인사들이 민주당 밖에서 정치 행보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의견을 나누기 위함이겠지만 사실 함께 사진을 찍고 메시지를 내고 또 이를 SNS에 알리는 것도 사실 정치의 일환이지 않겠습니까? 이 홍영표 의원 다만 이 홍영표 의원 이후로는 민주당 의원들의 탈당 움직임이 추가적으로는 좀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 기동민 의원 등 일단 컷오프된 의원들이 일단은 민주당 안에서 계속 정치를 하겠다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거든요. 다만 오늘 밤 이 친문계나 비명계들 중 중진들 중에 다수가 컷오프될 수 있기 또 하기 때문에 이 당의 구심점이자 선거 운동의 동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인사가 필요한 민주당의 선거 전략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도 좀 해볼까 하는데 그 한동훈 위원장이 전체 문자로 입조심을 당부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그 이토 히로부미는 인재다라는 이런 발언을 해서 도마 위에 올랐는데 이 논란이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발언이 나왔던 것은 지난 3일입니다. 이 성일종 의원이 참석했던 장학재단의 장학금 전달식이었는데요. 성 의원은 과거 일본에서 5명의 학생이 정부가 묵인하에 금괴를 훔쳤고 그걸 마련해서 영국 유학을 다녀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토 히로부미였다. 그런 유학 경험을 통해서 일본을 발전시켰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이를 놓고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SNS에 이토 히로부미는 잘 키운 인재다라고 발언했다라고 올리는 등 이 민주당에서 이토 히로부미 발언을 갖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낮은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당 내부에 입조심을 당부했죠. 하지만 어제 국민의힘이 이 대구 달서 앞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단수 공천하면서 자연스럽게 컷오프가 된 지역 현역 홍석준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재심을 요청했고요. 이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겠지만 서울 강남병의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의 우선 추천으로 컷오프가 된 지역 현역 유경준 의원 역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이 국내임이 그동안 자랑으로 내세웠던 시스템 공천이 흔들리고 있다는 평이 나옵니다. 또 울산 남구의 이채익 의원 역시 국민 추천제로 자신의 지역구가 지정이 되자 무소속 출마를 시사하는 등 국민의힘이 공천 막바지에 이 컷오프 비율을 높이다 보니까 좀 내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네, 자 그리고 지지율을 보면요 국민의힘 측이 좀 더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민주당이 조금 부진한 성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좀 더 그 효과가 있어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건 좀 유의미한 결과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거든요. 다만 민주당은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국민의힘은 추격세를 보이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연합뉴스와 연합뉴스 TV가 공동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내일 총선이라면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33%,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26%를 기록했습니다. 이 양당 간 격차 7%포인트죠. 이는 오차 범위 밖입니다. 네. 이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28%
18%,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진영 위선정당 가칭 민주개혁진보연합은 14%로 이 2배의 차이가 났습니다. 이 공천 과정에 대한 평가도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거와 좀 다른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YTN의 여론조사에서는 이 총선에서 지역구에 투표할 정당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힘은 35%, 더불어민주당은 39%로 오차 범위 안에 있었지만 민주당이 조금 앞서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여러 조사 결과가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에서는 과거 뒤졌던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런 긍정적인 분석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국민의힘의 지역구에 출마한 한 후보에게 물어봤더니 지금 흐름이 좋은 것은 맞지만 이 당 지도부를 포함해서 이 후보들의 언행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아니겠냐라면서 네. 이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단속을 한 것도 지금 상황을 제대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높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요. 그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지지율입니다. 한 3-4% 정도로 부진한 상황인데 신당 창당 당시에 한 10% 정도였던 걸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눈에 띄는 게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10%를 둘 다 넘어선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부진한 상황인데 이게 그 조국혁신당 지지율 상승으로 좀 표심이 이동한 게 아닐까라는 그런 해석 가능할까요? 네, 그런 분석이 이게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조국 대표가 창당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서 나선 이 컨벤션 효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평도 나오지만 일단 성적표는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이 YTN 조사 결과 이 조국 대표가 만든 조국혁신당을 찍겠다는 답변은 15%였습니다. 이는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30%, 이 민주당 계열 비례정당인 21%에 이어서 3등이고요. 연합뉴스 TV 조사에서도 국민의미래가 28%, 민주개혁진보연합이 14%, 그보다 고작 1% 밀린 13%의 지지를 받아서 이 조국 대표의 신당 모두 10% 넘는 지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성환 민주당 의원도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민주당 지지자 중 일부가 좀 넘어가는 게 있는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 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은 두 여론조사에서 각각 4%와 3%로 지지율이 크게 뒤처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 창당 초반에 비해서 많이 하락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오늘 이 낮은 지지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공천이 막장 공천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저희가 뉴스 지면을 차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면서 주목도가 낮은 지점을 좀 분석했는데요. 제가 최근에 저희 지역구를 베이스로 한 이 여론조사 전화를 받았는데 직접 받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개혁신당에서 여러 후보자의 이름을 대면서 누구를 지지하겠냐 하는 그런 여론조사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 개혁신당 254개 지역구 중에 절반가량을 내고자 한다는 게 계획인데 이준석 대표가 이 공천 과정에서 화제성을 이끌어내면서 뉴스 지면을 조금 더 차지하는 목표를 달성해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한한 기자 고맙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여야 대표 TV토론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답변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정아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22대 국회의 정책과 입법 방향성을 비롯해 의료 대란, 저출생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총선에 임하는 양당 대표의 당연한 의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통령과 토론하겠다는 이재명 대표에게 본질을 흐리려 하지 말라고 지적하며 한동훈 위원장은 토론의 시간, 장소, 방송사와 진행자까지 모두 이 대표 조건을 수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돌며 주재하는 민생 토론회에 대해 불법 선거운동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열린 최고위에서 2달 동안 약 925조 원의 퍼주기 약속이 이어지고 있다며 법적, 비용적 검토 없이 대통령이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은 전국을 누비면서 공수표를 남발할 것이 아니라 빨간불이 켜진 경제와 민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이 노동 공약으로 밤 12시부터 5시 사이에 심야 노동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민 정책위 의장은 유럽 주요국들은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 연속 심야 노동을 금지하는 등 다양한 규제 장치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정책위 의장은 심야 노동을 하려면 정부의 인가를 받게 하고 서비스업 등은 영업시간을 제한해서 심야 노동을 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회 예산정책처가 마련한 포럼이 백재현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예산정책처는 급격한 기후위기로 인해 2030년까지 40%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며 태양광과 수소 등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백 사무총장은 22대 국회에서도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다른 국회의원들도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3월 6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조국의 강대 윤석열의 강입니다. 어제죠. 조국 혁신당을 창당한 조국 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났습니다. 조 대표는 신당 창당을 기념해 상견례 차원에서 이 대표를 예방한 건데요. 자, 이 자리에서 조국 대표는 하객진처럼 윤 정권을 포위해 심판하자며 선거 연대 뜻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 역시 힘을 합쳐야 한다며 조국 혁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사실 민주당은 그동안 조국 혁신당에 대해 거리를 좀 두자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어제 만남을 통해 사실상 선거 연대가 결정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강, 검찰 독재의 강을 함께 넘자고 하는 취지에서 큰 틀에서 연합하고 공식적으로 연대는 아닙니다만 내용적으로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봐야겠죠. 조국의 강이 문제였다면 4년 전에 민주당이 180석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실상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여지고 어제 그 조국 대표가 하객진 얘기를 했습니다. 하객진. 화살촉의 맨 앞에 망치선이 있는데 조국 혁신당이 그 망치선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도 10석이 목표입니다만 제가 조금 오늘 늘려서 높여드리면 12척의 배를 주십시오. 12척의 배를 주시면 하객진의 망치선이 돼서 쭉쭉 한번 뚫고 나가보겠습니다. 두 대표가 선거 연대 조짐을 보이자 정치권에선 비판적인 입장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국민에게 대단히 해로운 결합이라고 꼬집었고 김용태 전 의원은 원수가 한 배에 탄 것이나 다름없다는 속담을 비유하면서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 걸 두고 바로 5월 동주라고 하는 거죠. 본인들 감옥 안 가기 위해서 다음에 정치적 복권 받기 위해서 총선이라는 걸 앞두고서 한 배를 타고서 일단 선거에서 국회의원이 돼서 한번 살아보자. 이재명과 조국의 5월 동주는 국민들이 냉정한 평가에서 그 배가 아마 산산조각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른바 조국의 강과 윤석열의 강을 앞세우며 상대랑 흠집내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사실상 연대의 뜻을 밝힌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에 맞잡은 두 손이 4월 총선 표심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넥타이 정치학입니다. 선거가 가까워져 올수록 정치권에선 탈당과 입당, 또 연합과 결별이 유독 많아집니다. 이런 이슈들 사이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패션 아이템이 있는데요. 바로 정치인들의 속마음을 엿볼 수 있는 넥타이의 색깔입니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결심이나 뜻을 넥타이에 함축해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넥타이 정치의 대표 주자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장소와 행사에 따라 넥타이 색을 달리하며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 4일 있었던 김영주 전 국회 부의장의 입당식에서 민주당의 상징색인 푸른색 넥타이를 메고 등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우리 당에 처음 온 김 부의장을 환영하고 배려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넥타이 정치학을 유독 애용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1월 광주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선 평소 즐겨하던 붉은색 넥타이가 아닌 청록색 계열의 넥타이를 착용하고 나와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광주 민심을 고려해 국민의힘 상징색을 배제했다는 해석도 나왔었는데요. 개혁신당 깃발 아래 뭉친 낙준연대 결별 조짐도 넥타이를 통해 드러났었습니다. 두 대표는 지난 2월 19일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에서 각자 다른 색의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당색인 주황색 넥타이를 착용한 이준석 대표와 달리 이낙연 대표는 새로운 미래 측의 당색인 남색과 개혁신당 주황색이 섞인 넥타이를 메고 나타났었죠. 양측이 마찰을 빚은 직후인 만큼 분당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다음 날 두 사람은 이별을 선언했습니다. 넥타이로 이별 시그널을 보냈던 이낙연 대표, 민주당을 탈당할 당시에도 넥타이의 뜻을 담았습니다. 민주당의 상징색인 푸른색과 반대되는 빨간색을 골라 결별 선언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당을 상징하는 금기의 넥타이색을 통해 변화한 정치적 신념과 새로운 결단을 드러낸 건데요.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긴 이상민 의원도 넥타이색을 바꿔매면서 총선 승리에 이바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죠. 이뿐 아니라 이 의원은 넥타이 정치학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민주당에 있다 보니까 애써 그냥 파란색으로 다 일색을 하다 보니까 빨간색을 매는 건 금기 사항이었습니다. 이거 저희 집사람이 골라준 색인데 사실 저는 좀 머뭇거렸습니다. 그동안에 저한테 이 마음의 장벽과 또 이 경계가 있었구나. 이걸 허물고 사실은 소통하고 융합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듯 정치인이 착용한 넥타이엔 결별과 연대, 배려와 예의가 담기기도 하는데요. 100마디 말보다 특정한 상징을 지닌 넥타이색 하나로 속마음을 전달하는 정치인들의 숨은 뜻을 여러분들도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강하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민주가 사라진 가짜 민주당을 탈당합니다. 막중한 책임을 민주당 윤석열 정권은 공정한 시스템 공천 대원칙이 저는 깨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무총장한테 여러 가지로 하는지 않으니까 하실 분들 추천도 국민 여러분이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 쟁점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여의도 정치외전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민주당을 탈당한 홍영표 의원이 몹시 서운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저질 리더다, 가짜 민주당이다, 정치적 학살이다. 굉장히 이제 강한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이분이 이제 하위 평가 10%로 30% 이제 감산, 또 경쟁 신인들 10% 플러스해서 이제 40% 정도의 자신의 이제 그 경선에서 이제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경선을 하겠다 했는데 경선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 잔류에도 이제 동의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선택한 탈당을 선택한 홍영표 의원의 결정.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이제 인천 부평을에 대한 이제 출마 의지도 밝혔었는데요. 먼저 최병천 부원장님부터 들어볼까요? 홍영표 의원이 민주당 당대표를 출마했었어요. 대선 직전에 했을 때 송영길 대표가 선출되었던 바로 그 선거. 네. 그때 전당대회 때 홍영표 대표가 당시 이제 홍영표 의원이죠. 홍영표 의원이 친문 진영을 대표해서 나와가지고 네. 실은 친문 진영의 원내 수장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임종석 임종석 씨는 전 문재인 정부 비서실장이라는 상징성이 있던 거고, 네. 홍영표 의원은 이제 당 대표로 출마했었다라는 어떤 수장 역할. 그리고 이제 또 한편에 원내에서 이제 민주주의 4.0을 하는 분은 전해철 의원이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만큼의 어떤 주목도라든가 비중은 아니지만 실은 원내 비중은 그에 뒤지지 않는 분이라는 점에서 이제 뉴스가 좀 의미가 있는 걸로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4선이시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원래 노동운동도 했었고 부평에서 아주 단단한 지지 기반을 갖고 계신 분인데,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뭐랄까 좀 화가 났다 그럴까요? 내가 불이익도 괜찮은데 네. 경선 기회만 정도만 보장해주면 내가 어지간하면 탈당 안 한다라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홍영표 원내대표라든가 등등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네. 그걸 이제 그것도 어떤 매몰차게 이제 탈당할 테면 해라. 라는 뉘앙스로 이제 약간 모욕감을 줬다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홍영표 의원이 참다 못 참아서 이제 탈당한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기회조차 주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게 지금
고용인 의원이라고 안산에 있어요. 네네. 그 초선이고 의정활동도 되게 열심히 하고 그런 분인데 이분은 전해철 의원 선거를 도와준 적이 있어요. 당내 경기도의원 경선 있을 때, 네. 도지사 경선 있을 때. 네. 그런데 하위 20%도 아닌데 컷오프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네. 이분이 이제 죽기살기적으로 단식 같은 걸 하니까 안산에 국회의원이 3명 있는데 그중에 2명이랑 무슨 단체장 뽑는 것도 아닌데 옆 지역구랑 같이 경선을 하는 거예요. 같이 통합 경선을. 네. 그러니까 갑과 을을 같이 경선해서 뭐 이상한 방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보복이 아니면 잘 설명이 안 돼요. 이 과정 전체가. 네. 아마 이제 홍영표 의원도 너무 이제 이게 너무 보복 공천 같은 거 아니냐라는 게 그거가 아니면 설명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아마 감정이나 이제 그런 것까지 포함돼서 아마 이제 탈당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정우김 의원님. 홍영표 의원은 친문 좌장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임종석 실장이 더 인지도가 높을지는 모르나 네. 친문계의 좌장 그러면은 홍영표 의원인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경선 기회라도 달라 그랬는데 무시됐어요. 네. 근데 최근에 지난 대선에서 배우자실 부실장이었던 여성 인사가 처음으로 생긴 무슨 여성 전략 지역해가지고서 그 호남에서 요번에 단수 공천이 돼서 굉장히 시끄러워졌습니다. 네. 그러자 그 단수 공천된 여성 인사가 그럼 차라리 경선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권양엽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 경선이 결정이 됐거든요. 네. 근데 홍영표 의원의 경우는 경선하게 해주세요. 경선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이 부분은 지금 완전히 그 배제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친문 숙정 내지는 친문 학살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의 경우는 당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은 아무데도 출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홍영표 의원은 본인의 지역구인 부평을에 출마하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굳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민주당 표는 그 지역에서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4선이나 했는데 그럼 나눠지게 되면 수도권에서는요. 아무리 유리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표가 나누어지면은 제3자가 어부지리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국민의힘이 어부지리로 지금 될 그래서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걸 뻔히 홍영표 의원이 알면서 네. 왜 탈당을 하고 이런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곱씹어야 될 상황이에요, 사실은. 네. 오늘이 바로 이제 민주당의 경선 빅데이입니다. 오늘 밤 10시 이제 발표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20곳, 무려 이제 20곳의 경선 결과가 예정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1차에서 과반이 나왔을 경우가 이제 최종 발표가 되고 2차까지 갈 경우에는 오늘 발표가 안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그 비명 현역대 친명 대결 지역이 꽤 많이 이제 포함이 돼 있어서 더 눈길을 끌고 있는데 오늘 발표될 경선 결과에 따라서 또다시 탈당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제 어쨌든 그 내홍의 도화선이 또다시 이제 불씨가 당겨질 것이냐 여러 가지 이제 관측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네, 네 지금 임혁백 전략공관위원장이 전 정부 책임론을 했던 게 2월 5일 날이에요. 처음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해서 그 뒤로 이제 뭐 임종석은 되냐 안 되냐, 추미애는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고 거의 한 달 내내 민주당 뉴스는 좋은 뉴스가 거의 등장한 적이 없어요. 계속 우리가 정치를 득점, 본전, 실점 이렇게 세 가지로 본다고 치면 정치 뉴스를 계속 실점 뉴스만 계속 나온 거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며칠 전에 이제 우리 곽상원 종로 출마 그 종로 후보에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지원 유세를 갔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이기도 하고 이제 서울 종로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당 지도부는 뭔가 국면이 전환되길 되게 원하고 있어요. 조국 대표를 만난 것도 그런 거의 연장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데 실은 여기서 이제 가장 박용진 지역구, 뭐 강병원, 윤영찬, 뭐 김한정 이런 분들이 일종의 약간 뭔가 비명이거나 불이익을 받은 분들의 대표적인 분들이에요. 요 분들이. 그래서 특히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상징적인 분은 이제 박용진 의원으로 볼 수 있는데 박용진 의원은 의정 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거에 대체로 뭐 비명이든 친명이든 뭐 국민의힘 의원이든 별로 이견이 없거든요. 이분을 뭐 지지하냐 아니냐를 떠나가지고. 그런데 하위 20%, 하위 10%죠 정확하게는. 그래서 하위 10%라는 마이너스 30%라는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한 상태에서 만약에 박용진 의원이 오늘이 됐건 아니면 결선 투표가 됐건 떨어졌다. 그거는
이 또 다른 약간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돼요. 3인 경선이죠. 정용진, 박용진, 정봉주, 이승훈 변호사. 네, 그래서 결과 좀 어떻게 예측하세요? 확률적으로는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봐야 돼요. 박용진 의원이. 네. 그러니까 오늘 떨어지든 한 박자 있다가 이제 결선에서 떨어지든 왜냐면 이게 마이너스 30%라는 게 어마어마한 감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막 뭐라 그럴까? 모래주머니 한 10개를 다리다가 달고 뭐 500m 달리기 하는 거여가지고 이게 이기는 게 쉽진 않죠. 그리고 이겨서 돌아오면 정말 대단한 거가 되는 건데 박용진 의원이. 네. 그런 점에서 박용진 의원한테 뭔가 이제 안 좋은,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이 떨어지고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는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이 경쟁자일 텐데 네. 정봉주 의원이 되고 박용진이 떨어졌다. 그건 아마 민주당 전체 지지율을 또 일정 부분 떨어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뉴스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선 결과에 따라서 당의 내홍이 더 심화될 수 있다. 아니다. 그렇게 본다. 짧게 들어볼까요? 내용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뭔가 민주당 좀 너무하네 라는 인식이 좀 더 확산되겠죠. 네, 정호김 의원님은 오늘 그 민주당의 경선 그 지역 중에서 어디를 가장 좀 관심 있게 보실까요? 물론 그 박용진 의원의 보도가 제일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게 하나의 지표처럼 느껴질 거예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네. 이미 그 여론의 추이를 보면 민심이 상당히 돌아섰어요. 처음에 불과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이 선거는 민주당이 아주 그 낙승할 것처럼 인식했던 사람들이 많은데요. 네. 사실은 이 공천의 과정을 계기로 해가지고 스스로 자폭하는 상황으로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비명으로 알려진 박용진이나 또는 이제 친문계 의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면서 만약에 경선에 승리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당에서 상당히 굳건한 위치를 점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경선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최 부원장 말씀하신 대로 그거 자체가 이재명 공천 학살이 어느 정도인지를 또 보여주는 방증이 돼갖고 네. 되든 안 되든 지금 이 경선의 결과는 이재명 지도부에 그렇게 썩 유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조금 전에 홍영표 의원을 포함해서 또 탈당한 사람들이 만약에 거기서 선거에서 승리해서 당선이 되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스스로 만든 이 구도,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당 권력을 장악하려고 했던 이 시도가 네. 오히려 자기를 옥죄는 사슬처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지금 경선에서 떨어지더라도 벌써부터 여야 간의 신경전이 굉장히 날카롭고요. 네. 그래서 보궐선거가 상당히 많을 거라는 예측을 벌써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 밤에 이 경선 결과는 네.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명계가 한숨 돌리기는 쉽지 않은 네. 그런 상황을 또 한 번 만들 것이다라고 보여요. 저희 방송 전에 경선 결과가 나왔으면 저희가 바로 알려드리고 이제 속 시원하게 결과를 말씀드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또 이제 논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굉장히 늦은 밤에 결과가 이제 나오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낙연 대표에게는 이제 탈당 현역 의원들이 나오는 이 상황이 결코 이제 기분 나쁘지 않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탈당파들이 최소한 6, 7명이 더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금 오늘 현역 의원이 만약 경선에서 이제 그 떨어지는 의원들이 이제 다수 나오게 된다면 과연 이분들이 탈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지 하고 현재 이제 지지율에 이제 좀 부진을 겪고 있는 새로운 미래에게는 어떤 좀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최 부원장님부터 들어볼까요? 우리가 일단은 탈당을 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거는 네.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약간 설명을 드리면 이인재 방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인재. 예, 이인재 씨 97년 대선에서 네. 당시에 이제 이회창 씨랑 이인재 씨가 대통령 경선을 했는데 이인재 씨가 졌어요. 네. 이회창 후보가 이기고. 그런데 경선에서 졌는데 이 사람이 따로 또 출마를 했어요. 근데 무소속으로 나갔나요? 그렇죠. 네. 따로 이제 당을 하나 그때 만들긴 했었죠. 그래서 97년도에 김대중 후보가 네. 당시에 이제 김대중, 이회창 둘이 경선을 하는데 외환위기 직후였었죠. 네.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이인재 씨가 당시에 480만 표를 가져갔어요. 어마어마한 표를 가져가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최초로 민주당이 그 5.16 이후에 처음으로 민주당 계열이 승리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권에서 아니 경선을 했으면 경선을 승복을 해야지
기껏 경선했는데 나중에 출마를 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여야의 공감대가 만들어진 게 뭐냐면 경선에 참여한 사람은 본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그걸 이제 국회에서는 정치권에서 흔히 이인제 방지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일종의 페어플레이 정신을 지켜라. 그렇죠. 이제 이인재 씨 같은 사례가 나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지금 컷오프를 당한 사람은 출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경선에 참여해가지고 1등을 그러니까 2등을 하든 3등을 하든 4등을 하든 그분들은 출마를 아예 못해요. 탈당은 자유지만 출마는 안 된다는 거죠. 거죠. 그래서 근데 굳이 출마도 못하는데 탈당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새로운 미래 입장에서는 이제 이낙연 대표가 3월 2일 날 원래 일요일 날 출마 선언을 한다 그랬는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의 교감 속에서 출마 선언을 연기하면서까지 했는데 갑자기 이제 월요일 날 입장을 바꾸신 거죠. 그런데 홍영표 의원이 합류하는 게 큰 도움은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국민적 인지도라든가 그런 것에서 좀 약간 아직은 좀 떨어지는 게 있고 이낙연 전 대표 본인이 아직 호남에서 인기를 좀 많이 회복하지 못했다고 봐야 돼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여전히 출마 선언을 하셨지만 지역구도 아직 못 정했어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지지율이 반등할지 여부는 좀 아직은 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 탈당파도 많지 않을 것이고 거의 없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새로운 미래에게 큰 동력까지 또 이어질지도 좀 신중하게 지켜봐야 된다. 없는 것보다 낫긴 하겠지만 매우 미약할 걸로 예상된다.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선을 시키는 거예요. 경선을 하면 결과에 승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탈당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그 친명계가 아닌 사람들은 아무튼 요번에 어떤 공천의 기회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몇 번의 기회가 있어요. 당 대표 경선도 있고요. 또 앞으로 보궐선거도 있고 요번에 이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요번이 마치 또 윤석열 정권의 심판이라 그래갖고 요번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를 확보하지 못하면이라는 가정법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었는데 만약에 야당이 지금 180여 석이나 되는데 자기 스스로가 그리고 151석이라는 목표치를 정했는데 그거보다 못한 의석을 확보하고 더군다나 공천 실패해가지고 지금 탈당한 사람들의 지역구에서 전부 민주당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면은 그러면 그게 10석 이하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책임에서 도망갈 수가 없어요. 본인은 그동안 방탄을 다양하게 그 본인을 위한 방탄을 쳐왔지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경선에서 떨어지면 여기서 또 탈당까지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탈당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는 뭔가 이렇게 외부에서 제3자가 보기에 뭔가 이렇게 다이나믹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다가 지금은 그 국회라든지 이 정치권에서 뭔가 나이와 상관없이 좀 젊고 박진감 있게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신중하다 이런 거 경륜이 있다 이런 인상은 줄지 모르지만은 뭔가 신박하고 새롭고 활기가 넘치고 그걸 아직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땐 호남 유권자들이 상당한 심리적 딜레마를 느끼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마저 들어요. 네, 국민의힘 상황으로 이제 넘어갈 텐데요. 국민의힘은 이제 정 의원님부터 여쭤볼까 하는데 숨차지 않으시면 바로 먼저 대답을 해주실까요? 네, 국민의힘도 이제 컷오프된 현역 의원들의 반발로 이제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이채익 울산 남갑 3선인데 무소속 출마 의지를 밝혔고 유경준 강남구평 그다음에 홍석준 대구 달서구갑 여기 이제 유영아 변호사가 이제 공천이 됐죠. 안병길 부산 서동구인데 특히 이제 유경준 의원은 경쟁력 평가에서도 자신이 1위였다 이렇게 이제 밝혔기 때문에 더 반발이 센 상황이고 홍석준 의원은 시스템 공천은 거짓말이다. 하면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재심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한동훈 위원장과 공관위가 굉장히 영리한 공천을 한다고 보여져요. 저는 영리하다라는 거는 이 공천이 당위적으로 봐서 옳은 공천이냐 그른 공천이냐의 판단이 아니라 영리하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유권자가 볼 때 민주당은 굉장히 공천을 잘못한 것 같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은 완벽하게 노력하고 시스템 공천을 하고자 했느냐고 속을 들여다보면 거기 사부작 자기네들이 넣고 싶은 사람들은 다 놓았어요. 그리고 인재 영입이라고 하는 그 영입된 인재 중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을 또 험지에 배치하는데 보통 일반적인 관례로 볼 때 인재를 영입하면 좋은 지역에다가 일단 배치를 하는 그런 거가 있었는데 상당히 험한 지역에 예를 든다면은 지금 그 화성을이 그렇고요. 또 호남도 그렇고요. 물론 본인이 원해서 가기도 했겠으나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제 공천 결과와 관련해서 반발하는 현역 의원들 보면은 유경준, 홍석준, 안병길 이런 사람들인데 유경준 의원 같은 경우는 강남 병입니다. 근데 강남 병에 지금 삼성전자 사장 출신을 공천을 시켰거든요. 고동진 전 사장. 그러니까 이제 유경준 의원이 반발하면서 내가 여기 1등이었다. 압도적인 1등이었는데 그러면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를 컷오프하고 단수 공천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라 이러니까 지금 당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경진을 다른 데로 지금 재배치를 설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현역이 너무 많아서 지금 마치도 이제 그 현역을 물갈이하는 차원에서 컷오프한 것처럼 하면서 현역을 또 다른 곳에 지금 재배치를 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곳에 재배치하면 아마 민주당 탈당한 의원들, 그래서 민주당 표가 나눠지는 곳으로 재배치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이고 홍석준 의원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과 상당히 그 가까운 관계에 있는 유영하 변호사를 단수 공천하니까 이제 반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탄핵의 강 또 조국의 강 그러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사람들의 인식이 지지자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미 탄핵의 강은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는 인식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수도권이 아니고 대구기 때문에 생각보다 파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 지금 공관위원장은 뭐라 그러냐면은 홍석준 의원의 그 평가 점수가 좀 문제가 있었고 또 유영하 씨가 상당히 그 등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점수 차이가 많이 나서 굳이 경선을 시킬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 정무적 판단도 좀 개입이 돼 있다. 그 정무적 판단이라는 게 그래서 점수가 높았기 때문에 미리 발표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배려라고 인식할까 봐 그랬다 그러는데 그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면 차라리 경선을 해서 당당하게 공천을 줬다면 어땠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국민의힘의 공천 상황 어떻게 보셨을까요? 홍석준 의원이 이제 이 시스템 공천은 거짓말이다라는 말은 이제 맞는 말이기도 하고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데 이제 뭐 어떤 부당함을 얘기하시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작동하는 시스템은 박근혜 추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했으니까 그 시스템대로 공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려웠던 시절에 이제 계속 곁에 있었던 유영하 변호사.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출판 기념회 얼마 전에 이제 그 뭐 중앙일보랑 같이 했던 회고록과 관련된 출판 기념을 했는데 그때도 다른 의원들은 가급적 연락을 안 하고 이제 유영하 씨는 이제 꼭 초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각별히 챙기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단상에 올렸죠. 단상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한 적이 있었고 또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앞에서 우리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공천이 조삼모사 공천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조삼모사라는 게 이제 우화에서 나와가지고 아침에 그 3개를 주고 저녁에 4개를 줬는데 이거를 이제 바꿔가지고 주니까 불만이 누그러졌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조삼모사라는 거는 뭔가 좀 비난할 때 이게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뭐 행동 경제학이라든가 심리학에 의하면 조삼모사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3개 주는 것보다는 오전에 4개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결국은 현대 정치라는 건 미디어를 매개로 정치를 하는 건데 공천 뉴스가 2월 초부터 지금까지 나왔거든요.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있는데 그러면은 미디어 자체가 특성상 비판할 거리 없나? 라고 이렇게 약간 쌍심지를 켜고 딱 대기하고 있을 때 민주당은 비판받을 소지가 잔뜩 있는 거를 앞에다가 다 배치한 거고 국민의힘은 계속 뭐 비난받거나 비판받을 거를 뒤로 밀어놨다가 지금 한 80, 90% 정도 진행됐을 때 그걸 빠바바바방 하면서 비난받을 걸 하고 있는데 미디어 입장에선 지쳤거든요,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어떤 비판할 만큼 비판 다 했기 때문에 이게 비판도 약간 새롭지도 않는 거여가지고 실제로는 조삼모사를 이제 조사모삼으로 바꾼 게 실은 그게 원래 공천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박수받을 공천을 앞에다 배치하고 비난받을 공천을 뒤에다 배치하는 거 자체가 실은 공천 전략의 한 축인데
이재명 대표 쪽은 그런 거에 대해서 아예 그냥 거의 관심이 없는 거고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은 그거를 알고 영리하게 약간 비판받을 거를 살짝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욕먹을 일을 하면서도 욕을 좀 덜 먹으면서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서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민주당의 공천 상황 또 이제 국민의힘의 공천 상황, 공천으로 시작해서 이 공천으로 오늘 논의를 쭉 이어왔는데요. 오늘 민주당의 20곳 경선 결과 밤 10시가 또 오늘 남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의도 정치외전 지금까지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